자, 그러면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세 개의 선사시대가 나오죠.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알죠? 네, 세계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8페이지, 29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네, 안 나오죠. 세 개의 선사니까. 그래서 30페이지까지 여기는 안 나옴. 네, 시험에 안 나옴. 하지만 읽어는 볼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알아. 아무도 안 읽어본다는 거. 여러분 안 읽어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좀 읽어봐. 읽어봐서 이런 거 있잖아. 막 오타 나오면 항의해.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항의도 하고 막 그래. 그럼 되지.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세 개의 선사에서는 세 개의 선사에서는 아이고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세 개의 선사에서는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자, 세 개의 선사에서는 첫 번째 구석기 시대에서 금방 여러분 2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많이 본 거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봤던 거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물들을 화석인류라고 그래요. 이런 인물들을 화석인류. 자, 그러면 이런 화석인류들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호모 하빌리스나 호모 에렉투스 이런 사람들부터는 다 구석기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석기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불 이 사람들부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호모 에렉투스의 불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불은 언제부터 사용한 거야? 구석기 시대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석 인류들의 특징이 곧 구석기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도 사용했지, 언어도 사용했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석기인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안 외워도 돼요. 네,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구석기인들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불은 언제부터? 구석기부터. 언어는 언제부터? 구석기부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신석기에서는 그럼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세계 어디나 제일 중요한 건 농경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농경의 시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에만 붙여주는 단어예요. 정치적인 막 큰 사건. 예를 들면 뭐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뭐 영국 명예혁명 이런 데만 붙이는 단어인데 정치가 아닌데 혁명이 붙은 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은 경제적인 변화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따먹고 잡아먹다가 이제는 길러먹기 시작했어. 그게 신석기 혁명이에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지만 혁명이 붙었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혁명이 붙은 거 하나 또 있어요. 그건 산업혁명. 그건 경제적인 변화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혁명이라고 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치 아닌데 혁명이 붙은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고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부터다. 전 세계 인류의 삶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까요? 청동기 시대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중에서 중요한 건 문명의 발생이에요. 자, 문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대 문명 발상지 이거 막 우리 중학교 때쯤 막 하지 않았어? 들어보지 않았어? 그쵸? 이런 거 막 외우라고 했었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막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라는 거 막 외우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뭐가 생겼어? 문명이란 게 생겼고 그럼 문명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청동기를 사용했고 문자를 사용했고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뭐 국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가가 생기고 계급이 생긴 건 물론 문자는 우리나라 이제 설기부터 사용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화들을 문명이라고 하고 이게 청동기부터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언급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사의 이제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31페이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서 민족의 기원부터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교재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터전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야?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만주와 한반도죠.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한반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요 시대에는 만주랑 한반도로 다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동방문화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문화권에 이렇게 걸쳐 있구나. 그쵸? 동방문화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또 빙하기와 또 간빙기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족의 기원. 자, 민족의 터전 어디라고 했어요? 만주와 한반도. 그 주변을 만주와 한반도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 생활 터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자,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바로 약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구석기 시대부터? 그랬겠지.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구석기 유물이 발견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약 70만 년 전부터, 그 70만 년 전이 구석기 시대인데 이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요 만주 한반도에.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우리들의 직접적 조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석기인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유전적으로 DNA로 연결돼 있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야? 어디 갔어? 맞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맞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랑 유전 형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조상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생겼지? 한민족은 형성이 됐지? 그래서 그게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자, 봅시다. 우리는 독자적인 동방문화권, 아까 설명했죠? 동방문화권 지도에서 동방문화권을 형성했고, 민족의 기틀은, 자, 이 민족의 기틀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접적 조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직접적 조상은, 민족의 기틀은 언제부터 형성됐어? 신석기에서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형성됐죠. 이게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석기인들이, 요 신석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민족의 근간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간은 뿌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류는 뭐 대부분이죠,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근간과 주류를 형성한다. 자, 신석기에서부터 청동기 시대에 거쳐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다. 자, 그럼 우린 누구냐? 자, 그래서 민족의 이제 계통. 우리 누구지? 우리는 누구냐면 황인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황인종, 그리고 유전 형질적으로는 북몽골 인종. 자, 그리고 알타이 어족. 알타이 어족은 뭐냐면 알타이 산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 그래서 그 알타이 산맥 근처에서 형성된 언어의 계통을 알타이 어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몽골어나 우리나라도 다 같은 어족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몽골 인종이니까 우리 몽골족이면 뭐 있어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선가 봤었는데 외국인 남자랑 아시아계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한 거지. 아기를 낳았어.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신생아가 탄생을 했잖아. 핵이 태어났잖아. 이 의사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생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학대를 했다. 왜냐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인종의 엉덩이에 이렇게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걸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되게 신기해. 물론 없어지지, 나중에 다 없어지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신기해해서 처음에는 학대한 줄 알고 신생아 막 때린 줄 알고 진짜 신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인종적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황인종, 알타이어족 여기에 해당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재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자, 우리가 살기 시작한 거, 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하지만 조상 아니고, 그럼 우리 조상은 누구?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 그리고 계통은 황인종, 알타이 어종.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31페이지와 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민족의 계통까지가 여기서 설명한 거고, 자, 그럼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31페이지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지도 한번 살짝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도는 제목이 뭔지 먼저 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빙하기 한반도와 그 주변. 자, 이 지도도 막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냥 나왔으니까 또 뭔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설명 간단하게. 자, 이 지도는 빙하기의 한반도예요. 여러분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있었던 거 들어봤죠?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빙하기가 언제 있었어? 자,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이잖아요. 신석기 시대가 언제냐면 그냥 숫자로만 제가 얘기하면 10,000년 전, 10,000,000 년 전. 그러면 70만 년 전에서 10,000,000 년 전까지 그 시기 사이가 다 무슨 시대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가 엄청 긴 거예요.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숫자만 말하면 69만 년이 다 구석기 시대인 거지.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 구석기 시대 안에서 굉장히 자연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빙기와 간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있었던 거죠. 이해돼요? 자, 빙기와 빙기와 사이에 간빙기. 뭔지 알죠? 빙기와 간빙기, 빙기 사이에 간빙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빙기와 몇 번의 간빙기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몇 번이야? 그럼 모르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한 3-4번? 한 3-4번 정도? 자, 그러면 빙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은 100% 못 산다. 하지만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살아요. 되게 신기하죠. 빙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왜 빙기하면 뭐가 생각나? 전 세계가 꽁꽁 얼어가지고 완전 다 빙하. 사람 1도 없고 동물 1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극지방, 우리 북극, 남극 극지방 있잖아요. 극지방이 넓어. 우리나라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도는 더워? 적도는 더워. 똑같아. 근데 이제 그보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까지 추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빙기는 간단하게. 그럼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아. 당연히 살지.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자, 어쨌든 요 빙기와 간빙기가 몇 번 교차하게 되는데, 그럼 빙기는 일단 춥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 뭐 한 70% 된다면 바다가 얼어. 그래서 빙하가 많아져. 자, 그러면 바닷물의 양은 일정한데 얘가 얼어버렸으니까 물 자체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무슨 뭐 이거 과학 시간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 쳐. 나도 잘 몰라. 과학 너무 싫어. 아무튼 수학 과학 때문에 망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물의 양은 줄어들어. 자,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바닷물이 줄어드니까 땅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빙기는 해수면이 낮아져.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m 정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100m 정도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동해안은 바다가 조금 있어. 하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은 100m보다 해수면이 그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다까지 다 드러나. 무슨 말인지 알죠? 땅이야. 이해돼요? 바닷물이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는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여러분이 컬러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이 지도에는 사실 2개의 지도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딱 하나는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우리 지도 있죠. 한반도 지도. 뭔지 알잖아요. 한반도 지도. 굵은 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지도. 그거는 한반도 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두 번째 지도는 약간 회색처럼 칠해져 있어가지고 면으로 색깔 칠해져 있는 지도. 이해돼요? 색깔 칠해져 있는 지도가 빙기 지도인 거예요. 자, 그럼 빙기는 거기가 다 땅이라는 얘기죠. 육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연결돼 있어. 이때 살았던 사람이 구석기 시대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 사람은 왔다 갔어.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정착하지 않잖아요. 알죠? 우리 정착 아닌 거. 그러니까
이때 구석기들이 우리 조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등장한 게 언제냐? 자, 보세요. 몇 번의 빙기와 간빙기, 빙기, 간빙기가 교체되다가 자,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안에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가 교차되다가 자, 이제 날씨가 마지막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구석기 말기 또는 신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빙하가 다시 녹았겠네? 그러면 바닷물이 많아졌겠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시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형성된 시기는 신석기 초기이다. 뭐 신석기 시대이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이거는 뭐 이 지도를 뭐 빙하기에 뭐 해수면이 높고 낮고 막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등장한 건 언제부터야? 신석기 시대부터. 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생긴 건 언제지? 신석기 시대. 또는 구석기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방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지도예요. 두 번째 지도, 오른쪽 지도. 그럼 빙기가 언젠간 다시 올까요? 지금은 간빙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빙기가 나중에 올까? 오겠지? 우리 다 죽은 뒤에. 그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와. 걱정 마. 근데 한 몇 년 전에 소빙기라고 해서 진짜 추웠던 겨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이게 소빙기야. 이제 빙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초전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 몇만 년 뒤겠죠. 올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지. 뭐 어쨌든 뭐 몇만 년이면 우리는 없으니까 뭐 상관없지 뭐. 자, 어쨌든 우리나라 선사시대에서 이제 한민족의 형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구석기 봅시다. 자, 구석기 시대는 언제냐? 자, 여기 나오는 숫자들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기가 숫자겠죠? 시기.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자, 70만 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70만 년 전부터 언제까지 구석기 시대냐면 아까 1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길어. 엄청 길어. 구석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요 구석기 시대를 나눠요. 시기를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70만 년, 한 69만 년쯤 되니까 요거를 세 개로 나누면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그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눈다. 자, 전기 구석기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하는 건 32페이지 여러분 아래쪽 표에 나와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석기 시대를 세 개로 나눠볼게. 그러면 첫 번째 전기 구석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한 개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요 석기가 하나 있다. 요거 하나 있어. 그럼 이걸로 짐승도 잡고 자르기도 하고 껍질도 벗기고 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요거를 이제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하는 거죠. 만능석기라고 그래요. 한 개면 다 되지. 만능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주먹도끼 생각나지 않아요? 주먹도끼. 그게 바로 만능석기예요. 한 개만 있으면 다 돼. 다 쓸 수 있어. 주먹도끼 같은 것들이 바로 만능석기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왜 우리 아까 화석 인류도 봤지만 왜 화석 인류가 점점 진화하는 거 알죠? 그래서 뇌의 용량도 커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똑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정교해지게 되죠. 그래서 중기로 넘어가면 자, 중기구석기는 몸돌이라고 하는 좀 큰 돌에서 몸돌은 이제 조금 커다란 돌이죠. 여기에서 격지를 잘라 쓰기 시작해요. 격지는 그럼 뭐냐? 조각 또는 파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는 박편이라고도 해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조각이라고도 하고 파편 또는 박편이라고도 하는데 요건 이제 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격지를 잘라 쓴다. 자,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히 뗀석기니까 돌과 돌을 부딪혀서 떼내는 거잖아요.
하나의 좀 큰 돌에서 좀 작은 돌을 떼내서 쓰더라. 격지를 사용하더라. 자, 그리고 한 개의 석기는 한 가지 용도로 쓴다.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뭔 소리야? 용도별로 다 있다. 예를 들면 사냥용 따로, 조리용 따로, 그다음에 공구 따로, 따로따로. 그래서 요 따로따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명칭이 나와요. 어떤 게 공구고 어떤 게 조리용이고 어떤 게 사냥용인지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이제 용도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갈까요? 후기. 후기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쐐기를 대고 돌날격지를 만들어 쓴다. 자, 여기서는 돌날격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포인트로 알아두실 거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먹도끼 뭐 한번 봐두시고 격지. 여기는 돌날격지, 승배 찌르개 이런 거 봐두시면 되는데 쐐기가 뭐냐면 이렇게 못처럼 생긴 거예요. 뾰족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 틈에다가 박아놓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눌러서 말하자면 다른 걸로 이렇게 내리쳐서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런 걸 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을 자르는 도구? 네, 그런 걸 쐐기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쐐기를 대고 좀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돌날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날격지를 만들어 쓰고 자, 이 후기 구석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승배 찌르개 나오면 언제구나? 후기 구석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승배 찌르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승배 찌르개가 뭐냐면 이렇게 석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석기가 있는데 요 석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손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나무 같은 것을 대고 이렇게 끈을 묶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루라고 하죠. 요게 승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묶어서 쓰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 주로 창의 용도로 써요. 승배 찌르개는 주로 창의 용도로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전기, 중기, 후기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시기가 나와 있죠. 뭐 70만 년에서 10만 년, 10만 년에서 4만 년, 4만 년에서 1만 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우리는 시기로 구별을 하면 되고요. 자, 뒤에 우리 조금 이따가 유적지 설명할 건데 유적지도 이게 전기 구석기 유적이냐 후기 구석기 유적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는 구분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의 특징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승배 찌르기.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시기를 구분하는 그럼 기준은 뭐냐? 뭘 가지고 나누는 거냐? 석기의 제작 기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석기를 만드는 어떤 제작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적지 봅시다. 유적지는 여러분 교재에 33페이지 보시면 유적지가 쫙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빈출 한 3-4개만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 자,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연천 전곡리 유적은 이게 연천이면 여러분 알아요. 경기 북부 경기도 저 윗부분 그런 지역이고 강변이에요. 강변 강가. 자, 어떤 미군 병사가 요 강변을 거닐다가 산책을 하다가 돌덩이 같은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슨 돌멩이 같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내가 전에 책에서 본 거야.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돌덩이였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계에 알리게 된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더라. 이거 뭐냐.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고 하는 석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양쪽에 날이 달린, 그러니까 돌날이 달린 양날 핵석기. 뭐 이제 이름이 약간 그렇게 붙어. 근데 아무튼 그냥 우리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를 발견하면서 여기다 써볼까요? 모비우스의 학설을 파기하게 되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모비우스의 학설을 파기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기 인도예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잖아요.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유럽에서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집게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럽에서만 나오고 요건 아시아에서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인종차별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야 우리는 이런 거 나와, 니는 이런 거 없지?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이 그거였어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고 하는 조금 더 뭔가 좀 정교한 이런 섞기는 유럽에서만 나오고, 조금 더 단순한 동아시아 집게는 아시아에서만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거 완전 인종차별이고 지역을 차별한 거지. 그런데 요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알려진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 발견이 된 거고, 이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나온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지. 학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파기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미군 병사는 얘를 어떻게 알았지? 우리 보면 모르잖아. 그쵸? 얘는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한국 오기 전에 전공이 고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랑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걸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게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실 유적은 공주 석장리 유적.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를 확정했다. 남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 발견지.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책에서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라고 있어. 그 표에. 찾았어?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라고 있지. 자, 그 유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처음 나온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 년인지 한번 확인. 몇 년이에요? 그치, 30년대야. 그러면 이거 언제?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구석기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그 전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없어. 최근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 나왔나? 한번 일본에서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어.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자가, 이름도 잊어버렸어 나는. 어떤 일본 학자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할 수는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만 구석기 시대 유적을 몇 개를 발견한 거야. 가는데 파면 나와. 가서 파면 나와, 구석기 시대 유적이.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미행을 붙은 거야. 뭐야?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상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행을 해보니까 이 학자가, 역사학자야 진짜. 역사학자가,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조용히 가서 어느 지역에다가 유물을 묻어. 그걸 발견을 한 거야.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몇 년, 작년, 재작년은 아니고 이제 그거 더 몇 년 전인데, 그래서 한번 일본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약간 불신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게, 그런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석기 시대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이 한북종성 동관진 유적. 근데 일제시대. 그래서 일본이 되게 무시했겠죠. 말하자.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연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1960년대에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온 거지. 말하자면 일제시대 한번 나오고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처음 나온 유적지가 이거 공주 석장리 유적, 1960년대에. 그리고 더군다나 공주 석장리 유적은 거기 보시면 12개의 문화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층층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왔는데, 층층층이 나왔는데 이 층 안에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가 다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빼박이야. 그쵸? 구석기 시대는 무조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확정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구석기 시대는 뭐 당연히 있는 거지.
그게 이 공주 석장리 유적이고 남한에서 최초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남한에서 처음 나온 거는 아까 60년대에 공주 석장리 유적이잖아요. 북한에서 처음 나온 거는 거기 보시면 웅기 굴포리 유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중간에 나오죠. 웅기 굴포리 유적은 1960년대 북한에서 처음 나온, 그러니까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두 다 60년대에 남북한 모두 이제 구석기 유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웅기굴포리와 남한에서는 공주석장리 이렇게 두 군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한테 설명할 유적은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자,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두루봉 동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저씨 직업은 뭐냐면 이제 광산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그런 거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굴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 들어갔더니 해골, 뼈가, 유골이 누워 있었던 거죠. 한 5살쯤 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누워 있었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살인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도 살인사건이구나. 그럼 어떻게 신고를 했지, 경찰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와 이제 조사가 시작됐겠죠? 근데 그 유골의 주인공이 구석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지, 이 아저씨가. 그래서 요 유골을, 여러분 책에 나와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은 거기에 흥수아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위에 그 어린아이 유골 나온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요 흥수아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요 어린아이를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원한 얼굴 모습이 나와 있죠. 왜 흥수아이라고 붙였냐면 요 아저씨 성함이 김흥수 씨여가지고. 네, 그래서 김흥수 씨여서 흥수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굴의 어린아이가 왜 누워 있었을까? 죽어서? 실제로 그 어린아이의 유골 주변에 국화꽃가루,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는 자라지 않잖아요. 밖에서 자라고 있었던 국화꽃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걸 볼 때 요 청원 두루봉 동굴은 장례의식을 치렀음을 알 수 있죠.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이때는 뭐 봉분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례의식을 치른 거지. 그 안에서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흥수아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어린아이 유골을 발견된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발견이냐면 그 전까지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인골 출토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면은 사람 뼈, 인골 사람 뼈죠. 사람 뼈가 나오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올 거예요. 나오죠. 거기 보시면 덕천 승리산 동굴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단양 상시 바위그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인골이 발견된 유적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골이라는 건 이런 거. 턱뼈, 어깨뼈, 쇄골뼈, 빗장뼈 이렇게 뼈 조각조각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뼈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나온 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유골이 거의 온전하게 발견이 됐다. 그게 바로 청원 두루봉 동굴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둘 거는 연천 전곡리와 공주석장리는 전기구석기라는 거. 요거 시험에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거 하나 더 체크. 자, 연천 전곡리와 공주석장리는 전기구석기라는 거. 다른 유적은 이게 전기야 후기야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얘네 둘은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유적지를 3개 설명했지만 중간중간에 또 다른 유적지 여러 개를 또 살펴본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쭉 보세요.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흑요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돌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흑요석 다 본 적 있을 거예요.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게 까맣게 생긴 돌이 있어요.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 여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양구 상무룡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흑요석이라고 하는 요 유물은 화산 지형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양구 상무룡리가 화산이야? 아니거든. 우리나라 화산 지형은 어디 있어요? 뭐 우리나라 2군데밖에 더 있어?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이겠지. 그치? 그러면 양구 상무룡리는 어디서 좀 더 가까워? 양구는 어디냐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맞지? 강원도인가?
경기도일 거야. 강원도인가? 강원도 양구구나. 강원도. 그러니까 경기 북부 말하자면 강원도 쪽에.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백두산에서. 그리고 요 지금 흑요석이라고 하는 건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발견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요거는 그냥 이거야.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설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요 흑요석이 우리나라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도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부산 쪽에서 이 유적이 나와요. 근데 요 흑요석은 연구해보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 산지구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부산에서 발견됐어. 흑요석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부산은 또 백두산에서 가져오기 너무 멀지 않아? 그치? 그건 아닌 것 같지? 부산에서 발견된 흑요석을 이제 물론 신석기 시대죠. 여기는 구석기 시대지만 신석기 시대에도 발견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부산에서 발견된 흑요석을 연구해봤더니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일본 큐슈산이야. 그러면 신석기 시대라고 했죠? 부산에서 일본산이 발견됐다? 이게 무슨 뜻이야?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석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시인이잖아. 그쵸? 막 원시적일 것 같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뭘 하고 있었어?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배를 타고 일본하고 무역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흑요석이에요. 그래서 흑요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신석기 시대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여기 있는 유적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특징들은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까지 한번 살펴봤고 여기선 쓴배찌르개 그리고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구석기 시대는 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도구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구석기 시대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구. 자, 뗀석기와 뼈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선사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 선사시대는 뭐냐?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요. 역사로 가는 거예요. 자, 역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기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기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즉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이 생겨났을 때부터 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문자는 아까 청동기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겠죠. 그게 선사예요. 그래서 선사는 문자 이전의 시대, 문자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도구의 이름을 붙인 거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뭐의 이름이에요? 도구의 명칭이죠.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고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선사시대를 배우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무조건 선사시대는 뭐를 구별하면 돼? 도구를 구별하면 된다. 알겠죠? 그 선사시대의 도구가 중요한 이유는 문자가 없으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도구로 다시 가보면 자,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하지? 당연하지. 뗀석기 앞에서 우리가 돌과 돌을 뭐 부딪혀서 깨내는데 뭐 몸돌에서 뭐 격지를 떼서 쓰고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떼어내는 거. 뼈도구라는 건 당연히 짐승의 뼈를 이용하겠죠? 골각기라고도 해요. 골각기라고도 하는데 뼈도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도구 말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경제예요. 왜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중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잠이야 뭐 아무 데서나 자면 어때? 옷은 뭐 안 입으면 어때? 다 같이 안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뭐다? 도구랑 경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뭐 주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경제로 갑시다. 사냥, 채집, 어로.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사냥, 채집, 어로 등을 해서 먹고 산다.
자, 짐승을 잡아먹거나 나무열매 따먹거나 물고기 잡아먹거나 이런 걸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 살아? 자, 이렇게 다 잡아먹고 따먹고 하면은 요 지역에서 이제 살 필요가 없잖아. 옮겨 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굳이 집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보시면 동굴이나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면 유적지 중에 동굴 유적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어떤 게 동굴 유적이더라? 제목만 한번 쭉 볼까요? 자, 단양 금굴도 동굴이겠죠? 네, 단양 금굴 유적. 요 단양 금굴 유적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이라는 걸 알려주는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기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전말 동굴, 승리산 동굴, 자, 그리고 두루봉 동굴, 빌레못 동굴. 자, 다 동굴 유적이 되게 많죠? 왜냐면 구석기 시대니까 당연히. 그래서 동굴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바위그늘. 아까 우리 유적지 중에서 단양 상시 바위그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위그늘은 말 그대로 바위 밑에 이렇게 좀 들어간 아늑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바위그늘이에요. 그래서 바위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후기 구석기 시대로 가서 강가에 막집을 짓거나, 막집은 그냥 말 그대로 막 지은 집을 말해요. 그래서 움집보다는 조금 이렇게 집같이는 좀 많지만 아무튼 뭔가로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그런 걸 막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집에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사회는 아까 이동한다고 했죠. 이동생활, 그리고 아직까지는 평등사회. 자, 봅시다. 불과 언어 사용. 앞에서 불사용도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리생활, 몰려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생활, 옮겨다니고 평등생활. 아직까지는 평등. 계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등사회다, 평등생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예술.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예술을 만들었을까? 예술품을. 자, 우리도 뭐 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예술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물고기와 고래 등을 새긴 조각품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석장리 같은데 이런 조각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주로 이렇게 물고기와 고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뗀석기 중요하고 평등사회, 평등생활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지도나 사진인데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주로 내륙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 가장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있고요. 그리고 쓴배찌르기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34페이지 도구에서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도구의 종류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주먹도끼나 집게나 찌르개, 팔매돌은 사냥도구. 그 다음에 글개나 밀개는 조리도구. 그리고 뭐 뚜루개, 새기개 이런 거는 공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한테 도구를 하나 가져다 주고 야, 이거 팔매돌이야, 이게 집게 찌르개야, 아니면은 글개야. 아무도 몰라. 그쵸?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이름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집게, 찌르개, 팔매돌. 좀 싸납지 않아? 이거는 그냥 구분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개나 밀개, 조리용이죠. 긁어 죽이거나 밀어 죽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건 조리용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없고 사진으로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죠. 글개, 밀개는 조리용. 그 다음에 뭐 집게, 찌르개 이런 건 좀 싸나우니까 사냥용.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쓴배찌르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어느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쓴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지.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석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중석기 시대 봅시다. 자, 중석기 시대는 여러분 교재에 어느 시대를 중석기 시대라고 하냐? 그냥 우리 뻔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다음이 신석기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 거구나. 중석기. 간단하죠?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딱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중석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몇백 년, 몇천 년 이런 건 사실 잠깐인 거잖아요. 워낙 시대가 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원전 1만 년 전에서 8천 년이면은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잠깐이에요. 그러면 중석기 시대를 만약에
후기 구석기, 뭐 구석기 말기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신석기 초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계에서는, 역사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인정을 하진 않는데, 근데 우리는 알아야지. 왜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구분을 살짝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되냐? 도구랑 유적지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환경의 변화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런 설명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빙기, 간빙기가 막 나타나다가 마지막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저는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중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구석기 말기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날씨가 어때?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뭐 맘모스, 매머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털 많이 달리고 막 등치 큰 애들은 북쪽으로 가는 거야. 북극으로. 왜냐면 추운 데를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러면 적도에서 살던, 말하자면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좀 작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토끼, 노루, 여우, 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작고 빠른 동물들이 등장을 하니까, 자, 그러면 사냥하는 도구도 바뀌어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겠지. 정교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좀 짜잘한 석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잔석기인 거고, 잔석기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잔석기는 되게 짜잘한 거예요. 한 뭐 3에서 1에서 3cm? 굉장히 좀 짜잘한 거죠. 화살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럼 작은 도구들을 막 1cm짜리, 3cm짜리 손으로 짚고 사냥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딘가 묶어 써야 되겠지? 그게 이음도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도구가 바뀌었어. 도구가 작아졌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적지가 다르다고 했죠. 자, 구석기 시대 유적지 다르고 신석기 시대 유적지 다르고 중석기 시대 유적지가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중석기 시대 유적지를 구분을 해보면 된다. 이 말이죠. 구석기와 중석기가 다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웅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 거창, 인불리, 홍천, 하와계리, 통영, 상로대도, 조개더미, 취하층. 일단 이름도 더럽게 길지. 자, 웅기, 굴포리가 있고 부포리가 있어요. 아까 웅기, 굴포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이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부포리. 그 다음에 평양은 평양 남경도 있고 평양 만달리도 있고 여러 개야.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달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북한이에요. 우리나라 유적은 거창, 인불리, 홍천, 하와계리, 통영, 상로대도, 조개더미, 취하층인데, 거창, 홍천, 통영 다른 시대 유적이랑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네임으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도시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통영 나오면 중석기? 거창! 중석기지. 왜냐면 안 겹친다는 거야, 다른 시대랑.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풀네임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도시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북한은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면 도시는 같고 뒤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암기를 조금이라도 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않아? 조금이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좀 덜 외울 수 있으면 좋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외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석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중석기는 잔석기 요거 알아주시면 되죠. 이음도구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중석기는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요 잔석기, 이음도구 요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중석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는 또 잠깐 쉬었다가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